상견례 날이었다. 김순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딸 혜진이가 사준 베이지색 재킷을 꺼냈다.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오늘만큼은 반듯해 보이고 싶었다. 거울 앞에 섰다. 63. 남편 없이 혼자 키워낸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준비됐어? 혜진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다 됐어. 순옥은 핸드백을 들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가죽 가방이었다. 12년째 쓰던 거였다. 레스토랑은 강남이었다. 혜진의 남자친구 박준서가 예약한 곳이었다. 순옥은 생전 가본 적 없는 동네였다. 자리에 앉았을 때 준서의 부모가 들어왔다. 아버지 박영철, 어머니 최미경. 최미경이 순옥을 위아래로 후었다. 딱 한 번.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다. 악수도 없었다. 눈인사도 없었다. 최미경은 자리에 앉으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가방 좀 봐요. 작은 소리였지만 순옥에겐 들렸다. 순옥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을 그 위에 가만히 얹었다. 혜진은 아직 몰랐다. 그날 오후 그 테이블에서 시작된 일이 석 달 후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 김순옥의 삶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경기도 안양, 빌라 2층, 방 2개짜리 집에서 딸 혜진과 살아온 지 16해였다. 남편 이정수가 떠난 것은 혜진이 16살 때였다. 교통사고였다. 겨울 새벽 출근길이었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사모님 남편분이. 그날 이후 순옥은 울 시간이 없었다. 혜진 학원비, 고등학교 등록금, 대학 입학금.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낮엔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했다. 밤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았다. 명절이면 떡 포장 아르바이트도 했다. 손이 텄다. 허리가 굳었다. 그래도 혜진 앞에선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혜진이 대학에 붙던 날 순옥은 밤에 혼자 울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몰랐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안도였다. 혜진은 32에 박준서를 만났다. 중경건설회사 부장이었다. 훤칠하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순옥은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 준서가 밥을 2그릇 먹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순옥은 그 한마디가 좋았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서 부모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아버지 박영철은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다. 어머니 최미경은 강남에서 학원 2개를 운영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준서 씨가 다 이해한다고 했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론 더 마음이 쓰였다. 이해한다는 말엔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전제돼 있으니까. 상견례 날로 돌아간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비쌌다. 메뉴판에 가격이 없었다. 순옥은 그런 식당이 처음이었다. 박영철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따님이 회사는 어디 다닙니까?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작지만 분위기 좋은 곳이에요. 최미경이 물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혜진이 대답하기 전에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직원 25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최미경이 미소를 지웠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쉬고 있고요. 아, 예. 딱 그 한마디였다. 최미경이 남편을 보며 물을 마셨다. 더 묻지 않았다. 박영철이 말을 돌렸다. 우리 준서가 집 문제는 우리가 해줄 생각이고요. 혼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최대한이요? 최미경이 되뇌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느 정도를 최대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혜진이 손을 꽉 쥐는 게 느껴졌다. 순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최미경이 다시 말했다. 우리 아이들 결혼인데 형편 차이가 크면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양가가 비슷해야 오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웃는 얼굴로 하는 말이었다. 순옥은 손에 든 물컵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조용히.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혜진의 눈이 빨개지고 있었다. 순옥은 딸을 봤다. 그리고 다시 최미경을 봤다. 오늘만큼은 참아야 했다. 혜진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순옥은 미소를 지었다. 조용하고 단단한 미소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로 끝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상견례 이후 준서 어머니 최미경은 혜진에게 연락을 했다. 카카오톡이었다. 혼수 목록 정리해서 보내줘요. 어머니랑 상의해서. 혜진이 순옥에게 보여줬다. 목록이 길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안방 가구 풀세트, 침구, 소파, 식탁. 엄마 나 다 해줄 수 있어. 내 돈으로. 내 돈이 어딨어. 그동안 모은 거 건드리지 마. 그럼 어떻게 해? 순옥은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순옥은 통장을 꺼냈다. 몇 번을 들여다봤다. 5천만 원이 조금 넘었다. 20년 넘게 모은 전부였다. 혼수로 쓰면 거의 남지 않는 돈이었다. 이걸 다 줘야 하나? 순옥은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은 혜진의 집들이 겸 상견례 후속 자리였다. 준서 쪽 가족이 2명 더 왔다. 준서의 누나 박지연 그리고 그 남편. 자리에 앉자마자 지연이 말했다. 어머님 집이 되게 아담하네요. 아담.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뜻은 명확했다. 최미경이 웃으며 거들었다. 우리 준서가 장만한 아파트로 곧 이사 가면 되죠. 순옥은 음식을 내왔다. 잡채, 전, 불고기. 최미경은 젓가락을 들다가 말았다. 혜진 씨 이 집 전세예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아 그렇구나. 또 그 한마디였다. 아 그렇구나. 지연이 핸드백을 소파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결혼하면 어머님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여기 계실 거예요? 저야 뭐 제 살림은 제가 하죠. 아이고 그래도 혼자시면 심심하실 텐데. 말은 걱정하는 척이었다. 눈빛은 달랐다. 딸 결혼하고 나면 이 짐은 누가 져야 하나. 그 눈빛이 뭘 묻는지 순옥은 알았다.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터졌다. 준서가 혜진에게 전화를 했다. 혜진 씨 어머니가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혜진 씨 어머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짐이 되실 수 있다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숨소리가 멈췄다. 뭐라고? 나는 아니라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계속. 됐어. 혜진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엄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옥은 책을 읽고 있었다. 혜진이 말없이 옆에 앉았다. 순옥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준서 어머니가 엄마를 짐이라고 했어. 순옥은 책을 덮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그게 전부야? 그래?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는 처음부터 알았어. 혜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화 안 나? 진짜로?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다. 화나지. 근데 지금 화낼 자리가 아니야.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순옥의 눈이 조용했다. 그러나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로부터 며칠 후 최미경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머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집도 전세시고 은퇴도 하셨다니까 우리 준서가 결혼 후에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면 그것도 미리 알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옥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재산이요? 네, 없어요. 예? 집도 전세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짧은 침묵. 그렇군요. 최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었다. 제가 준서한테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러세요? 순옥이 말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딸을 생각했다. 혜진의 얼굴, 눈물, 손.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할 때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꺼냈다. 이름은 강민준. 법무사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다. 20년 가까이 연락 없이 지냈다. 오랜만입니다, 민준 씨. 어머, 순옥 씨? 어떻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건설업 쪽 법인 조회 가능하죠?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에요? 딸 결혼 상대 집안인데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사흘 후 민준이 자료를 보내왔다. 순옥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박영철 건설. 설립 18년. 매출 200억 규모.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달랐다. 최근 3년 사이 연속 적자, 공사 대금 미지급 소송 2건, 협력업체 3곳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강남 아파트, 박영철과 최미경 공동 명의. 그런데 거기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금액이 작지 않았다. 아들 준서 명의의 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분양 당시 대출. 그리고 추가로 부모에게서 빌린 금액이 공증으로 잡혀 있었다. 빌린 게 아니라 당겨 쓴 거구나. 순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그뿐이 아니었다. 최미경 명의의 학원 2곳. 한 곳은 이미 폐업 신고가 되어 있었다. 3달 전이었다. 나머지 한 곳은 임대료 3개월 연체 상태로 명도 소송이 접수되어 있었다. 순옥은 서류를 덮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가난해 보인다고 했지. 나를 짐이라고 했지. 혜진은 그 무렵 준서와 연락이 뜸해졌다. 준서가 직접 말했다. 혜진 씨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세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 파혼해야 할 것 같아. 순옥이 고개를 들었다. 왜? 준서가 어머니 눈치를 너무 봐. 나는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아. 순옥은 딸을 오래 바라봤다. 그게 혜진이 내 결정이야? 응. 후회 안 해? 준서는 후회할지 몰라도 나는 안 해.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잘 생각했어. 혜진이 눈물을 흘렸다. 순옥은 그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할 일이 좀 있어. 순옥이 찾아간 곳은 한신문사였다. 작은 경제 전문 매체였다. 건설업 비리와 기업 부실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다. 거기서 일하는 기자가 있었다. 이름은 조명진. 순옥의 옛 남편 이정수의 대학 동창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보하러 왔어요. 순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박영철 건설 관련 등기 소송 자료 협력업체 미지급 내역. 조명진이 서류를 후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합법적으로요. 확실한 겁니까? 법무사가 직접 뽑아온 거예요. 조명진이 서류를 다시 봤다. 이거 취재하면 상당히 큰 건인데요. 알아요. 왜 저한테 가져오신 거예요?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그 집이 내 딸한테 가난하다고 했거든요. 조명진이 순옥을 봤다. 오래 봤다. 취재하겠습니다. 기사는 한 달 뒤 나왔다. 제목은 이랬다. 단독 박영철 건설 협력업체 18곳 대금 미지급 법인 재무 부실 의혹. 온라인에서 퍼졌다. 건설업계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그 기사를 본 사람 중에 박영철과 오래 거래하던 시행사 대표가 있었다. 그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최미경이 처음 기사를 본 것은 아침이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방금 봤어. 누가 제보한 거야? 협력업체야? 모르겠어. 최미경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날 오전 박영철의 사무실로 전화가 3통 왔다. 거래 중단 통보였다. 오후엔 시행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준서가 혜진에게 전화를 했다. 혜진 씨, 우리 집에 지금 일이 생겼어요. 알아요? 뉴스 봤어. 침묵이 흘렀다. 혜진 씨, 우리 다시 얘기해 볼 수 없을까요? 혜진은 전화기를 잠시 바라봤다. 준서 씨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고 나는.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또 침묵. 저는 그게 더 상처였어요. 혜진이 전화를 끊었다. 최미경은 그 주에 순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 저 최미경인데요. 네, 혹시 기사건 어머님이 아세요? 순옥은 잠시 말이 없었다. 무슨 기사요? 저희 남편 회사 건이요. 제보자가 모르는 일이에요. 짧게 말했다. 최미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만약 혜진이와 준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준다면 최 선생님. 순옥이 말을 잘랐다. 상견례 날 제 가방 보셨죠? 네? 가방이 낡았다고 하셨잖아요. 제 귀엔 다 들렸어요. 최미경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제가 짐이 될 것 같다고 하셨죠.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 아니요. 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단단했다.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었겠죠. 저도 알아요. 최미경이 숨을 들이켰다. 저는 딸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영철 건설은 주요 거래처 두 곳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최미경의 학원은 결국 명도 소송 결과 폐업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다. 준서가 가진 아파트도 부모에게 빌린 돈의 상환 요구가 오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다. 순옥은 그 소식을 뉴스로 들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다만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사람을 돈으로만 재면 언젠가 그 재는 도구가 먼저 부서진다. 혜진이 파혼을 공식화한 것은 그의 여름이었다. 조용했다. 소란도 없었다. 준서 측에서 연락이 몇 번 왔다가 끊겼다. 혜진은 슬퍼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순옥은 옆에 있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밥을 차렸다. 함께 먹었다. 드라마를 봤다. 잠을 잤다. 그것뿐이었다. 2달이 지났을 때 혜진이 물었다. 엄마 그 기사. 엄마가 제보한 거지? 순옥이 밥을 먹다가 멈췄다. 왜? 법무사 아저씨한테 들었어. 민준 아저씨. 순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맞아. 혜진이 엄마를 봤다. 왜 그랬어? 순옥이 말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짓말? 자기들은 있는 척하면서 남을 없다고 깎아내렸잖아. 그게 거짓말이지. 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한테 미안했어.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엄마를 데려간 게.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게 없어. 근데 엄마 가방 보고 비웃었잖아. 순옥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가방 아빠가 첫 월급 타고 사줬던 거야. 혜진이 굳었다. 엄마가 평생 들고 다닌 이유가 그거야. 낡아도, 남들이 봐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옥은 다시 밥을 먹었다.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 그해 가을. 순옥은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적어뒀던 버킷리스트. 제주도 여행이었다. 혜진과 둘이 갔다. 바다 앞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순옥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낡은 가죽 가방. 그 가방을 한번 쓸었다. 혜진이 엄마 손을 잡았다. 순옥이 말했다. 좋다. 딱 그 한마디였다. 나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박영철 건설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준서는 직장을 옮겼다고 했다. 최미경은 지인들 사이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고 했다. 순옥은 그 소식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의 값어치는 통장 잔액이 아니다. 지금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느냐다. 그것을 끝내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끝내 알게 됐다. 순옥의 낡은 가방은 지금도 현관에 걸려 있다. 혜진이 새 가방을 사줬지만 순옥은 그것도 쓴다. 두 가방을 번갈아 든다. 낡은 건 추억이고 새 것은 앞으로다. 그것이 순옥의 방식이었다. 어떤 삶이든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다만 조용했을 뿐이다. 조용한 사람이 무섭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알았다.